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저는 매달 시부모님께 빚을 갚는다며 200만 원씩 보내드렸습니다. 어느 날 아랫집 할머니가 제게 말하더군요. 이제 돈 보내지 말고 CCTV나 확인해봐. 다음 날 저는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고 그 안에 담긴 장면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벗겨진 페인트 냄새와 오래된 하수구 냄새가 뒤섞여 계단을 오르자마자 코를 찔렀습니다. 이 낡은 주공 아파트는 서울에 지어진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아파트 역시 낡고 초라했습니다. 저는 붉은 페인트로 표시된 익숙한 벽 한쪽에 제 낡은 스쿠터를 세웠습니다. 지난 5년간 늘 세워두던 자리였죠. 오늘은 매월 5일 32살의 과부인 제가 죽은 남편을 대신해 빚을 갚아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아파트. 저는 가방을 고쳐 메고 안주머니에 든 두툼한 현금 봉투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200만 원. 누군가에겐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빠듯한 제 월급의 절반이 넘는 돈이자 제 아들 준우의 우유값, 영어 학원비, 그리고 생활비였습니다. 5년 전 남편 민준 씨가 일본으로 해외 파견 근무를 가기 위해 시부모님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신 적금을 전부 깨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이었죠. 남편이 죽던 날 시어머니는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같은 여자랑 결혼해서 아들이 그 고생하러 먼 타국까지 갔다가 목숨을 잃었다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돈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5년간 매달 200만 원씩 나눠서 갚으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고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 생각했고 조용히 아이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계단은 어둡고 음침했고 깨진 창문 틈으로 희미한 햇살 몇 줄기만 겨우 들어왔습니다. 낡은 타일 바닥 위로 제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쿵, 쿵, 쿵.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1층 반찬 가게에서는 언제나 시끄러운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고 2층에서는 생선 조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3층에서는 전기세 때문에 싸우는 젊은 부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죠. 4층의 이르자 주변은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사시는 5층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한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5층 계단에 멈춰서서 관자놀이를 타고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은 단순히 계단을 높이 올라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녹슨 자국이 얼룩덜룩한 저 파란색 철문 앞에 설 때마다 저를 덮쳐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었죠. 504호 민준 씨의 부모님 댁입니다. 저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 똑, 똑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두 분이 집에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어디에도 가지 않으니까요. 시아버지는 관절염이 심했고 시어머니는 늘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두 분은 60제곱미터 남짓한 아파트에서 그림자처럼 밤낮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더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서연이에요. 거의 1분이 지나서야 안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물쇠가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마치 늙은 사람의 뼈마디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건조하게 들렸습니다. 철문은 아주 조금만 열렸고 그 틈으로 잔뜩 찡그린 얼굴이 삐쭉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60대 초반이지만 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추산 눈은 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뺏길까 두려운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활짝 열지 않았습니다. 안전고리를 건 채 저와 집안 공간 사이에 차가운 장벽을 만들었죠. 너냐? 감정 없는 목소리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매달 드리는 돈 가지고 왔어요. 저는 얼굴 근육이 굳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리 내놔. 어머니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가방을 열어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 손으로 좁은 문틈 사이로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달 원금 200만 원이에요. 약값에 보태 쓰세요. 어머니는 앙상한 손을 뻗어 휙 낚아채듯 봉투를 가져갔습니다. 세어보지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잠옷 주머니에 쑤셔 넣었죠. 그 행동이 너무나 익숙하고 단호해서 제가 며느리가 아니라 빚을 갚으러 온 채무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준우는 잘 있고 어머니는 여전히 제 눈을 보지 않고 제 등 뒤 계단 쪽을 힐끔거리며 물었습니다. 마치 누가 올라오는지 감시하는 것 같았죠. 네, 아주 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자주 얘기해요. 주말에 준우 데리고 한번 놀러 와도 될까요? 이제 빚도 거의 다 갚았으니 두 분도 손주랑 편하게 지내셨으면 해서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됐다, 됐어. 영감은 다리가 아프고 난 머리가 아파. 애들은 시끄럽고 정신 사나워서 안 된다. 빚 갚는 건 내 일이고 우리가 보고 싶으면 알아서 부를 테니 신경 꺼. 익숙한 거절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준우가 이 집에 발을 들인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올 때마다 15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쫓겨나듯 나와야 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올게요.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서러움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어서 가봐. 여기 서 있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너만 고생이야.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자물쇠가 철컥 하고 단호하게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차갑고 무심한 철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가라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문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혹시나 시아버지가 누구냐고 묻는 소리나 하다못해 TV 소리, 평범한 생활 소음이라도 들릴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안은 완벽한 정적이었습니다. 마치 그 집이 살아있는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무덤인 것처럼 무서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계단 창문 틈으로 불어온 바람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몸을 떨며 재킷깃을 올리고 돌아섰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떠나고 남긴 이 빚 내가 거의 다 갚았어요. 그런데 왜 부모님은 아직도 우리 모자에게 이렇게 차가운 걸까요? 그 질문은 어두운 계단 속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가 등을 돌렸을 때 굳게 닫힌 창문 틈으로 한 쌍의 눈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날카롭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산소가 부족한 지하실에서 막 탈출한 사람처럼 아파트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해질녘의 노란 햇살이 낡은 나무들 사이로 비치며 이끼 낀 바닥에 얼룩덜룩한 빛을 뿌렸습니다. 마당의 분위기는 5층의 적막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공을 찾고 아주머니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나무를 다듬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스쿠터 쪽으로 걸어가 시동을 걸려는데 주름졌지만 단단한 손 하나가 갑자기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이 맞지?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랫집 부녀회장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낡은 부채를 붙이며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바람 쐬고 계셨어요? 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인사에 대답하는 대신 저를 옆에 끌어당겨 앉혔습니다. 누가 엿들을까 두려운 듯 주위를 살피더니 제 귀에 대고 비밀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또 저 윗집에 빚 갚으러 올라갔다 오는 길이야? 저는 할머니가 우리 집 사정을 아는 것에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이 돈 드리는 날이라서요. 할머니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할머니는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했습니다. 개새, 가엾은 것,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네. 이 할미 말 잘 들어. 다음 달부터는 절대 돈 보내지 마. 저는 할머니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가 남의 집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분인 건 알았지만 자식된 도리를 저버리라고 부추길 만큼 악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할머니? 이제 몇 달만 더 내면 끝나는걸요. 민준 씨가 일본 갈 때 빌렸던 돈이니까요. 제가 갚아야죠. 할머니는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 사람 아직 안 죽었을지도 몰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대낮에 저승에서 불어온 찬바람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제 남편은 죽은 지 5년이나 됐고 사망진단서랑 유골함까지 다 받았는데요. 할머니는 제 말을 가로막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귀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지. 너 혹시 이상한 낌새 못 챘어? 그 집 낮에는 절간처럼 조용한데 꼭 새벽 1~2시만 되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 내가 불면증 때문에 베란다에 나갔다가 몇 번 봤어. 웬 남자가 5층으로 올라가는데 그 걸음걸이가 아주 익숙하더라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다리를 살짝 절면서 어깨가 기운 그 모습이 옛날에 내 남편이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 다쳤을 때랑 똑같았어. 이상한 건 꼭 네가 돈을 주고 간 날 밤이나 그 다음 날 밤에 그 그림자가 나타난다는 거야.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준 씨는 일본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파견업체 직원이 직접 유골함을 들고 왔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잘못 보셨을 거예요. 요즘 눈이 침침하시다면서요. 저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려 애썼지만 제 목소리마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내가 늙었어도 아직 정신은 멀쩡해. 그 남자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하고 있었어. 도둑이라면 숨어 다녀야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서 아주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더라니까.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직접 확인해봐. 4층하고 5층 사이 계단에 동사무소에서 방범용 CCTV를 새로 달았어. 거기 관리하는 사람한테 잘 말해서 한번 보여달라고 해봐. 말을 마친 할머니는 제 손을 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부채질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스쿠터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직 안 죽었을지도 몰라. 다리를 절면서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열쇠를 꽂았습니다. 막연하지만 무거운 공포가 제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민준 씨가 살아있다면 왜 지난 5년간 저 혼자 이 엄청난 빚을 짊어지게 내버려 둔 걸까요? 퇴근 시간에 서울거리는 복잡했지만 저는 그 혼란 속에서 완전히 분리된 듯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지난 5년간의 흩어진 기억들이 느리게 재생될 뿐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을 찾아갔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악착같이 빚을 독촉했을까요? 1억 2천만 원은 노후 자금이지 당장 써야 할 돈은 아니었습니다. 왜 매달 200만 원씩 단돈 1원도 어김없이 갚으라고 닥달했을까요? 두 분의 연금을 합치면 거의 30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시골이든 서울이든 노인 두 분이 아껴 쓰기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매달 현금 200만 원이 더 필요했던 걸까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작년 여름 찜통더위에 시부모님께 오렌지 한 상자를 사다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집안의 커튼이 모두 굳게 닫혀 있는 것을 얼핏 보았습니다. 에어컨도 창문도 열지 않은 집에서 두 노인이 어떻게 견디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누군가의 존재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엄마, 준우 기다려요. 아들의 맑은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어느새 준우의 초등학교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땀범벅이 된 아들이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아들을 껴안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준우의 아빠, 민준 씨. 그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몇 번이나 졸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가 이 집안을 일으키려고 돈 벌러 갔다가 죽었다며 이제 빚만 남았으니 아내인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가여워서 아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묵묵히 일하며 빚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요. 그 생각에 핸들이 흔들렸습니다. 하마터면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잠깐 피곤해서 그래. 집에 돌아와 아이 저녁을 챙겨주고 저는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은 밝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시부모님 빚 1억 2천만 원 상환이라는 글씨에 붉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58개월을 갚았고 이제 2달만 더 갚으면 끝이었습니다. 만약 민준 씨가 살아있다면 이 돈은 빚을 갚은 게 아니라 제가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던 절뚝이는 걸음걸이가 떠올랐습니다. 민준 씨는 2018년에 오토바이 사고로 왼쪽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의심은 황산처럼 제 믿음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촌 동생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웬일이야 이 시간에? 진호야, 혹시 시간 괜찮아? 누나가 부탁할 게 좀 있는데. 무슨 일인데? 좀 민감한 일이라서. 혹시 누나 시부모님 사시는 아파트 관리하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 주공 아파트. 내 친구가 거기 동사무소에서 일하는데. 왜? 뭐 도둑이라도 들었어? 응. 내가 지갑을 떨어뜨린 것 같아서 계단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데 혹시 4층이랑 5층 계단 CCTV 최근 3개월 치 영상 좀 구해줄 수 있을까? 알았어. 내일 물어보고 연락 줄게. 꼭 좀 부탁해, 진호야. 정말 중요한 일이야. 전화를 끊자 손바닥이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났습니다. 저는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진호와 작은 골목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진호는 약속 시간에 맞춰와서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누나, 왜 이렇게 초췌해? 무슨 일 있어? 진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영상은 구했어.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시스템이더라. 친구한테 부탁해서 파일은 받아왔어. 근데 지갑을 언제 잃어버렸는데 매월 5일이나 6일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로 돌려봐줘. 진호는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찾았다. 지난달 6일이야. 이것 봐. 진호가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흐릿한 흑백 영상이 보였습니다. 4층 계단에서 5층을 비추는 각도였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죠. 화면에는 새벽 1시 45분 20초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계단 아래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헐렁한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의 반 이상을 가리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했죠. 잠깐 이 부분 좀 느리게 재생해줘.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진호가 스페이스바를 누르자 남자는 한 걸음씩 계단을 올랐습니다. 오른발을 먼저 내디디면 왼쪽 다리가 살짝 끌려왔습니다.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쏠릴 때마다 왼쪽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그 걸음걸이 저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참기 위해 입을 막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남자는 504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열쇠 꾸러미를 꺼내더니 익숙하게 열쇠 하나를 골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자 남자는 안으로 몸을 숨기듯 들어갔고 문은 조용히 닫혔습니다. 누나, 아는 사람이야?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전달 영상도 틀어봐줘. 진호는 서둘러 파일을 찾았습니다. 그 전달 6일, 같은 시간, 같은 남자, 같은 은밀한 모습과 익숙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최근 3개월치 영상을 연달아 보았습니다. 규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돈을 가져다 준 바로 그날 밤 그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누구에게 빚을 갚았던 걸까요? 바로 저기 멀쩡히 살아있는 그 남자에게 빚을 갚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와 자식이 가짜 빚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외면한 그 남자에게요. 진호야, 이 영상 전부 USB에 복사해줘. 그리고 이 일은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진호는 제 심각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누나. 저는 USB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일이었습니다. 저는 카페를 뛰쳐나왔습니다. 민준 씨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부모와 함께 저를 착취하기 위해 이 빚더미 연극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노트북에서는 그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던 바람막이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일본에 가기 전 제가 사준 초록색 이중 바람막이였습니다. 민준 씨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은 척해야 했을까요? 왜 빚이라는 핑계로 제게서 돈을 뜯어냈을까요? 끔찍한 소식을 들었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시부모님은 비통하게 울부짖었지만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빚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야, 민준이가 이 집안을 위해 떠났던 거다. 이제 걔는 죽고 우린 늙어서 돈도 못 버는데 걔 때문에 빌린 1억 2천은 공중에 날아간 셈이야. 네가 어떻게 좀 해봐야 하지 않겠니? 그들은 제 동정심과 책임감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을 절대 외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렇게 그들은 저를 지난 5년간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로 만들었습니다. 고통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제 안에서 분노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자와 생활비까지 합치면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그건 제 피와 땀이었습니다. 저는 죽은 남편의 망령과 늙은 공범 2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한 푼, 2푼 아껴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인 선반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 사진을 박살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분노를 터뜨리는 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침착해야 했습니다. 그들보다 더 영리해져야 했습니다. 당신 죽은 사람 연기 참 잘하더라. 그럼 이제 내가 순진한 아내 역할을 좀 더 해볼게. 하지만 이번 연극의 감독은 나야. 저는 서랍을 열어 수첩을 꺼냈습니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영상 속 남자의 정체를 확실히 밝힐 것. 둘째, 민준 씨와 시댁의 실제 재정 상황을 파악할 것. 셋째, 민준 씨의 은신처를 찾아낼 것. 내일부터 저는 사냥을 시작할 겁니다. 죽었다던 제 남편을 사냥하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준우의 아침을 차리고 교복을 다려 입혔습니다.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곧장 회사로 향했습니다. 저는 포스트잇에
숫자를 다시 계산해 보았습니다. 원금 1억 2천만 원. 매달 200만 원씩 60개월. 총 1억 2천만 원. 그 외에도 명절이나 기념일, 약값 등으로 들인 돈까지 합하면 지난 5년간 시댁에 준 돈은 2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2억 원, 그 돈이면 우리 모자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든 돈을 5층의 밑빠진 독에 쏟아부었던 겁니다. 저는 진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아버지 통장에 이상한 거래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어. 내가 보낸 돈이 빚 갚는 데 쓰인 것 같지 않아. 진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은행 보안 때문에 좀 까다롭긴 한데 간접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어. 좀만 기다려봐.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야 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만약 그가 내가 낸 돈을 가지러 집에 온다면 그 돈은 어딘가로 옮겨지거나 그가 생활비로 쓰고 있을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시댁 아파트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스쿠터를 세우고 벤치에 앉아 쉬는 척했습니다. 어머, 서연 씨 아니야? 4층에 사는 화영 씨였습니다. 네, 언니, 안녕하세요. 부모님 잘 계신가 보러 잠시 들렀어요. 화영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고, 참 효부야. 죽은 남편 빚을 이렇게까지 갚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말이야, 요즘 윗집 어르신들 별일 없으시지? 왜 밤마다 그렇게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쿵쾅거리는 소리요? 응, 꼭 밤늦게 남자 발소리 같은 게 천장에서 들려. 그리고 가끔 새벽 2, 3시에 물 내리는 소리도 들리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 아버님이 다리가 아프셔서 좀 세게 걸으시나 봐요. 저는 둘러댔습니다. 화영 씨는 입을 삐죽였습니다. 다리 아픈 사람 걸음이 아닌데.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어. 평소에 두 분 엄청 아끼시잖아. 아들 일본 보내느라 돈 다 써서 허리띠 졸라매고 산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데 요즘엔 밤마다 할머니가 커다란 검은 봉지를 들고 나와서 버리시더라고. 궁금해서 한번 봤더니 봉지에서 치킨 상자랑 맥주 캔 같은 게 보이더라. 노인 두 분이 그런 걸 드시겠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치킨 상자, 맥주 캔 모두 민준 씨가 아주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언니가 한번 여쭤보시지 그랬어요? 물어봤지. 제사상에 올렸던 거라고 하시대. 무슨 제사를 그렇게 자주 지낸대? 화영 씨의 이야기는 중요한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돈만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허리 휘게 벌어서 갚는 바로 그 돈으로 먹고 마시면서요. 이틀 후 저는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좋은 안마 의자를 하나 샀습니다. 저녁 8시를 시간으로 정했죠. 저는 커다란 안마 의자 상자를 낑낑대며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504호 문 앞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TV 소리와 함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먹어라, 아들아. 씻기 전에 먹어. 내 마누라가 그저께 돈 붙여서 넉넉하게 시켰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는 걱정도 많아. 입원까지만 받고 잠수 타면 돼. 그나저나 걔 진짜 멍청하긴 하다. 빚을 한 푼도 안 떼먹고 갚네. 그 목소리.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낮고 약간 잠긴 목소리. 민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부수고 뛰어 들어가고 싶었지만 이성이 저를 막았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 똑, 똑 안의 대화 소리가 즉시 멈췄습니다. 누구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저 서연이에요. 아버님 쓰시라고 안마 의자 하나 사왔어요. 한참 후에야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문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오려면 미리 연락이라도 하지. 네, 퇴근길에 마트 들렀는데
아버님 관절염에 좋다고 해서 그냥 사왔어요. 시아버지는 다급하게 몸으로 문을 막았습니다. 됐다, 됐어. 집이 지금 엉망이라 드릴 수가 없다. 손님도 아닌데요. 뭘요? 그리고 민준 씨 사진에 향이라도 하나 피우고 싶어서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어서 돌아가. 바로 그때 시아버지 등 뒤에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콜록콜록 짧고 마른 남자의 기침 소리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움찔했습니다. 아, 할멈이 또 기침하네. 어서 가봐라. 그는 제 손에서 안마의자 상자를 빼앗듯 받아들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기침 소리는 시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가 저 집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재밌는 거 몇 개 찾아냈어. 저는 진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엑셀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이것 봐. 연금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두 분이 돈을 인출한 기록이 전혀 없어. 몇 년 동안 잔액이 쌓여서 거의 1억이 다 돼가. 돈을 안 썼다고 저는 놀랐습니다. 응, 들어온 기록만 있고 나간 기록이 없어. 그럼 매일 뭘로 생활하신 거지? 치킨도 시켜 먹고 맥주도 마시고 제사 음식도 산다면서요. 전부 돈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현금이요. 제가 말했습니다. 누나가 주는 돈 말고 다른 누군가가 직접 현금을 갖다 주는 게 틀림없어. 정확해. 그 사람은 민준 씨밖에 없지. 디지털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일부러 밤에 몰래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야. 그럼 두 분은 돈이 없는 게 아니었군요. 아들이 주는 검은 돈으로 부유하게 살면서 며느리의 피 같은 월급까지 악착같이 뜯어낸 거였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진실은 그들이 가난하다는 것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더러운 돈 덕분에 부유했지만 며느리의 땀과 눈물을 탐욕스럽게 빼앗았습니다. 아마 민준 씨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 같아. 버는 돈이 적지 않으니 부모님을 저렇게 부양하겠지. 그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있어? 그건 좀 더 어렵지만 옛날 친구들부터 추적해 볼게. 고마워, 진호야. 민준 씨는 어딘가에 숨어서 어두운 일에 가담하고 부모와 함께 가짜 빚을 만들어 아내와 자식을 끝없는 탐욕으로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진호와 헤어진 후 저는 복사가게에 들러 서류를 인쇄했습니다. 아직 한 조각의 퍼즐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죽음, 유골함을 받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파견업체 담당자였던 박 부장은 민준 씨가 사고를 당해 급하게 화장해야 했고 가족이 일본으로 와서 시신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아들을 편히 보내주자며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저는 박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박 부장님. 저 민준 씨 아내 박서연입니다. 아, 서연 씨. 무슨 일이시죠? 제가 유족연금을 신청하려는데 보험사에서 일본 현지의 법의학 보고서랑 사망진단서 원본을 요구해서요. 혹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그거 어렵습니다. 5년이나 지나서 서류가 다 폐기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드린 거라 서류가 완벽하지도 않았고요. 박 부장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례는 꼭 하겠습니다. 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 부장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는 분명 사망 서류를 위조하는데 가담했을 겁니다. 저는 남편의 고향인 전라남도를 떠올렸습니다. 유골함은 그곳 선산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유골함을 열어봐야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이번 주말에 준우 데리고 아버님 산소에 다녀오려고요. 이제 빚도 다 갚았으니 조상님들께 인사도 드리고요. 길도 먼데 뭐 하러 가려고 시어머니는 반대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님, 어젯밤 꿈에 민준 씨가 나와서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늙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쉽게 믿었습니다. 알았다. 가려거든 빨리 다녀오너라.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 고향 방문이 열쇠가 될 겁니다. 차가운 유골함 속에 진실이 담겨 있을 겁니다. 민준 씨, 당신은 세상의 빚은 피했지만 하늘의 그물은 피하지 못할 거야. 그 주말, 저는 준우를 낡은 스쿠터 뒤에 태우고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우리는 이른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길에서 본 적 없는 소와 논밭을 보며 준우는 신이 나서 제잘거렸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이가 순수할수록 어른들의 죄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이번 여행의 진짜 목적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준우에게 이것은 아빠의 산소에 가는 평범한 귀향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잔인한 아빠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증거 수집의 여정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친척들이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선산을 관리하시는 작은 아버님이 달려 나와 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이고, 서연이 아니냐. 오랜만이다. 준우가 이렇게 컸네. 아빠를 아주 쏙 빼닮았어. 작은 아버님의 무심한 한마디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딘가에 숨어 지난 5년간 과자 한 봉지, 안부 한마디 없었던 그 남자를 닮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제사상에 음식을 올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며 눈이 매웠습니다. 조상님들, 오늘 며느리 서연이가 장손 준우를 데리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 산소에 가서 이제 시부모님께 진 빚을 다 갚았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작은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참 곱다. 민준이도 저 세상에서 기뻐할 게다. 우선 밥부터 먹고 오후에 시원해지면 산소에 가거라. 아니에요, 작은 아버님. 지금 바로 다녀올게요. 저녁엔 서울 올라가야 해서요.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심을 준비하고 낮잠을 자는 가장 한적한 시간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저는 준우의 손을 잡고 마을 끝 논두렁 사이에 있는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머리 위로 햇살이 쏟아졌지만 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가방에는 과일과 돈 외에도 작은 망치와 정, 그리고 완전히 충전된 위장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산은 고요했습니다. 잘 정돈된 무덤들이 줄지어 있었죠. 민준 씨의 묘는 세 번째 줄에 있었습니다. 검은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위에는 웃고 있는 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묘 앞에 제물을 차렸습니다. 준우는 제 옆에서 꽃을 꽂고 향을 피웠습니다. 아빠, 준우가 아빠 보러 왔어요. 준우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아이의 앳된 목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저는 준우에게 말했습니다. 준우야, 저쪽 가서 메뚜기랑 잠깐 놀고 있을래? 엄마가 아빠랑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네. 준우는 얌전히 조금 떨어진 풀밭으로 달려가 메뚜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묘 앞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단 위장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법정 증거로 남겨야 했습니다. 저는 유골함이 안치된 작은 석실로 다가갔습니다. 석실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죠. 작은 아버님이 열쇠 하나를 가지고 계시고 시어머니가 장례식 날 제게 예비 열쇠를 하나 주었습니다. 언제든 아들이 보고 싶으면 와서 청소하라고요. 시어머니는 이 열쇠가 끔찍한 진실을 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철컥하는 건조한 소리가 났습니다.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갈색 유골함 위에는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유골함을 끌어안았습니다. 저승의 냉기가 아니라 거짓의 냉기였습니다. 저는 유골함을 바닥에 내려놓고 망치와 정을 들었습니다. 뚜껑은 실리콘으로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강하게 틈을 벌려야 했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쩍 소리와 함께 실리콘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15분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뚜껑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유골함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완전히 비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바닥에는 얇은 먼지층과 함께 공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먹만 한 돌멩이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뼈 가루도 유골 조각도 화장된 인간의 신체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진 진실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가족은 이 돌멩이들을 향해 절을 했던 겁니다. 저와 제 아들은 이 돌멩이들을 보며 슬퍼했던 겁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장난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유골함 안을 가까이 촬영했습니다. 돌멩이 하나하나 먼지 한 톨까지 선명하게 담았습니다. 저는 녹화를 하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2024년 5월 15일 저 박서연은 남편 김민준의 유골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유골 대신 돌멩이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김민준의 죽음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촬영을 마친 후 저는 조심스럽게 돌멩이를 다시 넣고 가져온 접착제로 뚜껑을 원래대로 붙였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도록 신속하고 꼼꼼하게 작업했습니다. 유골함을 다시 석실에 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제 마음은 이미 거센 폭풍 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엄마, 저 엄청 큰 메뚜기 잡았어요. 멀리서 준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아들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 대단하네. 이제 집에 가자. 해지겠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선산을 떠났습니다. 등 뒤에는 거짓으로 세워진 무덤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시댁 가족의 기만을 상징하는 기념비처럼요. 하지만 저 무덤은 이제 오래 서 있지 못할 겁니다. 저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작은아버지 댁에서 서둘러 저녁을 먹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잠시 쉬기 위해 작은 모텔에 들렀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피곤했던 준우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SNS에 접속해 민준 씨의 옛 친구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철수라는 친구였죠. 민준 씨의 장례식 때 철수 씨는 서럽게 울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형수님, 걱정 마세요. 형은 갔지만 제가 형 대신 형수님이랑 조카 돌봐드릴게요.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자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수백 개의 결과가 나왔지만 친구 목록과 사는 곳을 통해 그의 계정을 찾아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오토바이였고 온통 술집과 클럽에서 찍은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최근 게시물을 훑어보던 중 한 장의 사진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철수 씨가 술집에서 맥주잔을 들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짙은 파란색의 금속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파란색 세이코 시계, 우리의 1주년 결혼기념일 선물로 제가 사준 것이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우리 부부의 이니셜 SM을 새겨 넣었기에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특히 잠금장치 근처 금속줄에는 민준 씨가 사고 났을 때 긁힌 깊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흐릿했지만 저는 그 특징적인 긁힌 자국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왜 철수 씨가 민준 씨의 시계를 차고 있을까요? 파견 업체 담당자는 사고 당시 유품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계가 민준 씨의 가장 친한 친구 손목에 있었습니다. 가능성은 단 하나. 민준 씨가 그에게 주었거나 혹은 민준 씨가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다른 사진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유독 북부 공단 근처에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모든 단서가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통장으로 입금된 돈의 출처도 그 근처였습니다. 철수 씨도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민준 씨의 조력자이자 세상과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아마 민준 씨는 철수 씨의 집이나 일터에 숨어 있을 겁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화면 캡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입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철수 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진호에게 보냈습니다. 진호야, 이 사람 좀 급하게 알아봐줘. 민준 씨 친구인데 민준 씨를 숨겨주고 있는 것 같아. 진호는 즉시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진호가 그의 신상을 파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진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누나, 이 철수라는 사람 보통이 아니야. 북부 공단 근처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데 사실은 불법 도박장이랑 사채업을 하는 곳이야. 어쩐지 돈 씀씀이가 해프더라니. 내가 그 사람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 봤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 낮에는 공장에 있다가 밤에는 술을 마시러 다니는데 꼭 밤 11시쯤 되면 공단 깊숙한 곳에 있는 폐창고로 가더라고. 거기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 폐창고라고. 혹시 민준 씨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닐까? 가능성 높아. 그 지역은 인적이 드물어서 숨어 지내기 좋거든. 게다가 그 근처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철수가 그쪽으로 갈 때마다 음식이나 생필품이 담긴 봉지를 싣고 가더라고. 바로 거기야. 민준 씨는 그 창고에 있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범인은 이제 제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진호야, 누나 한 번만 더 도와줄 수 있어? 나 거기 가보고 싶어. 직접 잡고 싶어. 진호는 걱정했습니다. 위험해, 누나. 그 사람들 조폭이나 마찬가지야. 잘못되면 어떡해. 그냥 경찰에 신고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민준 씨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경찰에 신고해도 단순 조사만 하다가 놓칠 수 있어. 그가 나타나는 장면. 모든 걸 자백하는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촬영해야 해. 그래야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돼. 진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가 같이 갈게. 나한테도 장비가 좀 있고 호신술도 조금 할 줄 알아. 대신 절대 혼자 움직이면 안 돼. 약속할게. 고마워, 진호야. 우리는 야간 사냥 계획을 세웠습니다. 철수가 창고에 물건을 가져다 주는 내일 밤이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 민준 씨의 미소는 이제 역겹고 가증스러워 보였습니다. 꼭꼭 잘도 숨었네, 민준 씨. 하지만 당신이 잊은 게 하나 있어.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거. 내일 밤 내가 당신의 가면을 벗겨줄게. 저는 준우를 끌어안고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곧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우리 이제 더 이상 그 배신자를 위해 고생하지 않아도 돼. 마지막 전쟁이 곧 시작될 것이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준우를 외할머니 댁에 맡겼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야근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죠. 저녁 8시 진호가 빌려온 낡은 차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오토바이보다 안전하고
위장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저는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누나, 이거 가져가. 진호가 볼펜처럼 생긴 작은 기기를 건넸습니다. 잡음 제거 기능이 있는 고성능 녹음기야. 그리고 이건 GPS 추적기.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찾을 수 있게 주머니에 넣어둬. 저는 장비들을 챙기며 조금 안심했습니다. 차는 시끄러운 도심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무서워? 진호가 물었습니다. 무섭지. 하지만 증오가 더 커. 증오심이 두려움을 이겼어. 차는 북부 공단으로 들어섰습니다. 노동자들이 모두 퇴근한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거대한 공장 건물들이 잠든 괴물처럼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진호는 공단 깊숙한 곳, 폐창고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해. 너무 가까이 가면 들켜. 진호가 차의 시동을 껐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귀뚜라미 소리와 낡은 지붕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담벼락을 따라 공터 한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창고로 향했습니다. 곧 철수가 올 거야. 빨리 숨을 곳을 찾아야 해. 진호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창고 정문에서 20m 떨어진 녹슨 드럼통 더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멀리서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굉음과 함께 오토바이가 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헬멧을 벗은 남자는 철수였습니다. 그는 양손에 무거워 보이는 비닐봉지를 들고 녹슨 철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는 대신 정해진 신호처럼 발로 문을 3번 찼습니다. 쿵쿵쿵. 육중한 철문이 삐걱거리며 올라갔고 안에서 노란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민소매 티셔츠와 군인 반바지, 삼선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덥수룩했고 수염이 얼굴의 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눈, 저 코, 그리고 약간 굽은 저 등 틀림없었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제 남편, 제 아들의 아빠. 제가 지난 5년간 제사를 지내온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눈앞에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물건은 다 가져왔어? 민준 씨의 목소리가 거칠게 울렸습니다. 당연하지. 맥주랑 안주, 담배, 옷까지 다 챙겨왔다. 아주 신선 노름이 따로 없네. 철수가 웃으며 봉지를 건넸습니다. 신선은 무슨, 찜통이 따로 없고 모기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미쳐버리겠다. 진짜. 민준 씨는 투덜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도 오토바이를 끌고 안으로 들어간 뒤 철문을 내렸습니다. 누나, 더 가까이 가야 해. 진호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창고 벽에 바싹 붙었습니다. 낡은 벽에 갈라진 틈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창고 한 구석에 매트리스와 작은 테이블, 선풍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은신처였습니다. 두 남자는 바닥에 앉아 맥주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켜고 틈새에 바싹 갖다 댔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칼날처럼 제 귀에 박혔습니다. 상황은 어때? 언제 뜰 거야? 철수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거칠게 말했습니다. 1달 정도 더. 영감이랑 할멈이 마지막으로 돈 걷는 거 기다리고 있어. 내 마누라 이제 마지막 할부금만 남았대. 진짜 멍청하지 않냐? 빚을 한 푼도 안 떼어먹고 꼬박꼬박 갚아. 우리 부모님 연기력도 대단하고 불쌍한 척만 하면 그냥 다 믿어버리니까. 내 아내 진짜 착하긴 하다. 근데 너도 진짜 독하다. 그렇게 속여먹고 죄책감도 안 드냐? 철수가 비웃었습니다. 독하긴 뭐가 독해. 내가 일본 간 것도 다 이 집안 먹여 살리려고 간 거였어. 근데 거기서 도박에 빠져서 야쿠자한테 10억 빚을 졌다고. 도망 안 쳤으면 죽었을 거야. 여기서 죽은 척해야 그놈들이 우리 가족을 못 찾지.
그럼 아내한테 갚으라고 한 1억 2천은 뭔데? 내 부모님은 한 푼도 손해본 거 없잖아. 민준 씨는 크게 웃었습니다. 내가 빈털터리로 돌아왔는데 한국에서도 도박 빚이 있었거든. 걔한테서 뜯어내지 않으면 뭘 먹고 살아? 우리 부모님 연금으로는 나까지 먹여 살릴 수 없잖아. 남편 빚 갚는다는 명분이 있어야 서연이가 허리 휘게 일하지. 그래도 너 요즘 돈 잘 벌잖아. 아내 돈 몇 푼 없어도 되잖아. 돈은 있지. 하지만 공짜 돈인데 왜 안 받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동네 사람들한테 계속 가난한 척할 명분이 되잖아. 내가 주는 돈의 출처를 숨길 수 있고 며느리가 빚 갚아줘서 먹고 산다고 하면 다들 의심 안 하니까 완벽하지 않아? 너 진짜 무서운 놈이다. 그럼 네 아내랑 아들은 그냥 버리는 거야? 민준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혀를 찼습니다. 알아서 살겠지. 아직 젊고 예쁘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하면 되잖아. 내가 돈을 뜯어낸 것도 다 이유가 있어. 걔가 바쁘고 힘들어야 나에 대해 의심할 시간이 없거든. 그리고 그 위선적인 도덕군자 같은 태도가 난 정말 싫었어.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젠장, 편한 집 놔두고 이 찜통 같은 데서 모기한테 뜯기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저번에 마누라가 갑자기 안마 의자 들고 들이닥쳤을 때 식겁했다고. 걔가 뭔가 냄새를 맡은 것 같아. 빨리 여기서 뜨는 게 좋겠어. 야, 너 진짜 내가 본 놈 중에 제일 쓰레기다. 철수가 욕했지만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마셔, 마셔. 말 많으면 다쳐. 내 인생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주냐. 저는 녹음기를 껐습니다. 더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민준 씨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저 안에 있는 것은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진호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저는 제가 모은 모든 증거를 변호사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녹음 파일, 텅 빈 유골함 영상, CCTV 영상,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까지.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듣고 분노로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죄이며 공문서 위조, 범인 은닉까지 해당되는 중범죄입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가족 관계를 이용한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소송하고 싶어요. 그들이 죗값을 치르고 제 피 같은 돈을 모두 돌려받고 싶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경찰과 협력해서 이들을 체포해야 합니다. 정보가 새어나가면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할 수 있습니다. 즉시 변호사는 경찰서 형사팀에 연락했습니다. 명백한 증거 덕분에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밤 체포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세 팀으로 나뉘어 한 팀은 민준 씨가 있는 폐창고를, 다른 한 팀은 시부모님이 계신 아파트를, 마지막 팀은 철수의 집을 덮쳤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그들이 체포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 형사팀장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피의자 김민준, 현장에서 검거 완료. 공범 철수, 검거 완료. 피의자 부모, 연행 중.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엉성해 보여도 결코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5년간의 긴 연극이 막을 내린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취조실의 단방향 유리를 통해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에 떠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형사가 녹음 파일과 증거들을 내밀자 그는 완전히 무너져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옆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들이 불쌍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법은 그들의 파렴치한 범죄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철수 역시 범인 은닉과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언론은
죽음에서 돌아온 남편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사람들은 그들의 비정한 행동에 분노하며 우리 모자를 동정했습니다. 3개월 후 열린 재판에서 민준 씨는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부모님은 고령인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제가 빼앗긴 돈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가 있던 날 저는 법정을 나와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지난 5년간 제 마음을 짓누르던 어둠을 몰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명예와 재산 그리고 무엇보다 제 영혼의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낡은 집을 팔고 배상금과 모아둔 돈으로 햇살이 잘 드는 작고 예쁜 아파트를 샀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준우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 수학 100점 맞았어요. 준우가 눈을 반짝이며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오늘 엄마가 치킨 쏠게. 와, 신난다. 우리는 나란히 손을 잡고 가로수길을 걸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에 꽃향기가 실려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는 차가운 감옥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와 준우 앞에는 새롭고 평화로운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지나간 폭풍 후에 감사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맹목적인 희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줄 아는 용기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